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외출 제한 시간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 씨에 이어 배우 김선호 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자발찌를 차고 이 10분을 늦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재판에 단초가 된 사건부터 짚어볼 텐데 전자발찌를 찬 60대 성범죄자가 외출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부착자에게 내려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는지 이제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이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 법무부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을 하지 말고 주거지에 머무르라라는 명령을 함께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일 이 남성의 경우에는 밤 11시 반까지 술을 마신 뒤에 귀가를 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걸어서 귀가를 하게 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정을 10분 넘긴 시점에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걸어서 집에 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걸어서 귀가 중이라서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보호관찰관이 실제 귀가하는 이 상황을 다 관찰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귀가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 귀가 중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외출 제한 시간인 자정을 10분 정도 넘겼다라는 점 예.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마셨고 외출 제한 시간도 넘겼어요. 근데 1심과 2심은 일단 음주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외출 제한 미준수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네요. 그 이유는 맞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음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술을 마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과연 이 외출 제한 시간이 넘긴 것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1심과 2심 법원이 판단한 근거로는 일단 핵심은 고의성이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 제한 위반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고의로 한 것이냐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춘 거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부러 시간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귀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까지 했고 그리고 실제 귀가 중인 상황을 보호관찰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외출 제한 조치라는 것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됐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출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외출 제한 준수 의무 역시 위반했다라면서 결국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1심,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르게 이 외출 제한 시간 준수 의무를 굉장히 엄격하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핵심 판단은요. 외출 제한 명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가 중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시간에 주거지에 반드시 머무르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대법원은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내가 귀가를 시도하다가 그 안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무조건 그 정해진 시간 내에는 주거지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무엇이 됐든 10분 넘어서 도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령 위반이 있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보기에는요. 택시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술자리가 조금 길어져서 뭐 11시 반이라는 그 임박한
시간에 끝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내가 잘못해서 뭐 조금 늦어져서 아니면 택시가 안 잡히는 거 내가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파기환송됨에 따라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면 하급심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거잖아요. 어떤 처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전자장치 부착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일단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시간 정도 위반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도주라든지 재범의 우려가 실질적으로 좀 높아졌는지 그리고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해서 사전 통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는 어쨌든 유리한 정황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 선고는 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귀가를 시도했고 어떠한 범죄 우려가 굉장히 좀 낮았다라는 점 그리고 미리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법원이 하나의 좀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외출 제한 명령이 위반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아니면 의료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교통 통제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본인이 술자리가 늦어졌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그 정당한 사유에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00억 원 추징금 통보를 받은 이 배우 차은우 씨에 이어서 배우 김선호 씨 역시 탈세 의혹에 불거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고 실질적인 탈세를 한 정황이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비슷한 방식이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은우 씨와 그리고 김선우 씨는 같은 소속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핵심 쟁점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김선우 씨 역시도 지금 본인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실상 가족회사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러한 법인을 통해서 본인이 개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법인으로 정산을 받고 법인세를 납부를 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그러한 탈루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법인을 통한 어떠한 월급 지급이라든지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정당한 근로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법인의 소득의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하게 하는 배임 아니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소속사, 그러니까 판타지오라는 소속사에 두 배우가 속해 있는데 다른 각자의 가족으로 만든 법인으로 여러 가지의 금전의 이제 지급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김선호 씨 측은 이게 탈세 목적으로 만든 법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지만 법인 주소지가 논란이에요. 이 해당 주소지가 현재 자택 주소지로 되어 있고 가족이 또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별도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차은우 씨의 경우에도 원소속사인 판타지오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차은우 씨의 법인까지 지금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선호 씨의 그런 법인에 대해서도 아마 국세청이 이미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로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법인의 주소지가 역시 본인의 이제 자택, 가족의 자택 주소지로 되어 있었어요. 차은우 씨의 경우에도 본인이 어머님이 운영하고 있는 강화도의 장어집이 주소지였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실제
실체가 있는 법인인 것인가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선호 씨의 경우에도 어떠한 매니지먼트의 법인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개인의 이제 집이 가정집이 주소지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김선호 씨의 연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정상적인 사업 거래 구조에 따라서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쟁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근로관계가 제공이 돼서 그러한 금전 흐름이 이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로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 없이 급여가 지급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의 지급 급여라는 것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책정이 됐고 무리하게 금전이 지급된 상황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유령회사 내지는 이 과도한 지급을 통해서 세금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쟁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선호 씨 탈세 의혹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해당 법인의 경우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호 씨가 법인 자금으로 부모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급여를 입금한 다음에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정황이 제기된 건데 이런 방식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회사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근로를 제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그냥 급여 명목에 생활비를 지급했다라는 것은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 급여에 대한 그러한 실체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인데요. 네. 가족 급여가 실제로 근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도 법인세를 낼 때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내 소득에 대한 부분을 법인세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출, 그러니까 일과 관련돼서 지출이 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수천만 원씩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어떠한 지출 항목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법인세를 탈루했다라는 의혹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급여를 본인이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타지오로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소득을 법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다시 나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득세를 원래 내야 되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탈루 의혹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득세 탈루 의혹 더불어서 이 법인과 관련돼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판타지오가 차은우 씨와 김선호 씨의 소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속사의 좀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이 생긴다면 앞으로 더 연루된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설계가 없이는 조금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힘들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 개인이 어떠한 내가 가족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실행에 옮긴 경우라면 이 소속사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소속사 차원에서도 어떤 세무적인 컨설팅의 일환으로 본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든지 세무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한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 2명이나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쪽으로 돈을 지급한 그러한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 역시
판타지오라는 소속사에 소속된 다른 연예인들 혹시나 이러한 또 개인 가족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지 그러한 조사 범위가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 씨, 차은우 씨 모두 앞으로 대응 방향 좀 지켜보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자전거 따릉이 이용해 보신 분들 참 많을 텐데 따릉이 이용할 때 회원 가입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따릉이에서 무려 4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네요. 꽤 큰 숫자거든요. 맞습니다. 따릉이의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죠. 그래서 이용자가 뭐 수백만에 이른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정보가 지금 외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홈페이지라든지 시스템의 어떠한 설정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됐다라는 이 신고가 있었고 2주 전에도 유사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외부의 그러한 해킹 시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보안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한다면 그러한 해킹의 위협에 노출이 되더라도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해킹 시도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내부 보안 시스템의 미비가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이 이전보다 유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번에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단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예. 점에서 많은 국민 또는 시민들이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감사원에서 뭐 모의 해킹 또 시도를 해보고요. 그 결과도 살펴봤는데 5천만 명의 주민번호가 뚫린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나 예산에 이제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라면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예산을 사실 배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딱 위험이 터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굉장히 좀 안 보이는 곳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보안 영역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모의 해킹을 해봤는데 5천만 명의 주민번호가 털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일단은 물론 외부 해킹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경향성을 띠는 만큼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스템 교체 주기가 일반적인 사기업보다 좀 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의 오히려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보안 영역에도 일정 정도의 예산을 강제적으로라도 좀 부여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사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할 것 없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오히려 피해를 구제받는 게 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배상 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일정 정도의 보험에 그 가능한 영역이 넘어가게 되면 사기업의 비용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보험을 그래서 이제 영역을 굉장히 확대하기 위해서 큰 액수의 보험을 가입한다라든지 이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그러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고 배상금의 결국 원천이 이제 세금이다 보니까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자유롭지도 못하고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업과 비교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 인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요. 그리고 책임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배상의 재원이 결국에는 세금이라는 문제 때문에 기관들이 배상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강제적으로 뭐 손해배상 판결문이 나온다라든지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서
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은 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 의무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유출 통지라든지 대응 의무를 더 확대해야 된다. 또 관리 책임 강화해야 된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개선에 대한 이제 방향점을 좀 논해보자면 사기업이 움직이는 만큼의 민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공기관에 배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정도는 강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보안의 시스템이라든지 잘 우리가 해커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정도의 보안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모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공짜 여행을 하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일단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행비를 내가 들이지 않고 뭐 해외를 다녀올 수 있고 그런 뭐 장점 때문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모델이 포함된 여러 명이 SNS 광고를 통해서 항공권 제공, 뭐 숙박 제공, 여행 경비, 추가적으로 보상까지 지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도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러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제안을 받았고 실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 운반을 이제 요청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수화물 내부에는 대량의 필로폰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공항 세관 검색에서 적발이 된 그러한 사안이고요. 사실 이런 비슷한 수법은 과거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아요.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지원을 해서 해외를 나갔다 오는 그 과정에서 그 대량의 이제 필로폰이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라도 뭐 수화물 운반 부탁 같은 거 받으면 절대로 의심부터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들도 그 안에 든 물품이 마약류라는 거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형이 내려진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의를 갖는 경우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만 예. 내가 미필적으로나마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데 혹시나 범죄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응했어도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집니다. 일단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운반의 경위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예. 처음 보는 사람이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을 하면서 이거 운반만 해주면 내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비정상적인데 이것을 응했다라는 점. 그리고 운반된 물품에 대해서 보통은 내가 확인을 하고 어떠한 물건을 건네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지 상식적으로 궁금증을 제기를 하고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가가 한 행동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 이상하다는 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해외 가서 여행도 하고 공짜로 숙박에 운반비까지 지급을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조건인데 이건 누가 봐도 참 의문을 제기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응했다라는 점. 그리고 국제적으로 마약 운반의 경우에 이러한 수법으로 많이 행해져 왔다라는 것이 노출되어 있는 범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실행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에 뭔가 불법적인 자금 아니면 불법적인 약물이 들어가 있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를 했다라고 해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11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요즘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의심스럽게 느껴지면 바로 주의부터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